능력주의에 대한 책은 많습니다. 또 여기 박건일 선생님 쓰신 책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 마이클 샌델의 이 책이 많이 팔립니다. 미국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샌델이 이 책에서 말하는 능력주의의 대안은 뭐고, 이 대안이 과연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거 하고, 왜 마이클 샌델이 유독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샌델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노동의 존중을 다시 회복하자. 그다음 기여적 정의를 하자. 그러니까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자. 이런 얘기, 요런 얘기들을 하는데, 요거는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가장 밝은 박권일 선생님이 먼저 썸머리를 해주시고, 썸머리. 네,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되게 잘 쓴 책이에요. 제가 능력주의에 관련된 적어도 이제 구격된 책들은 거의 읽어본 셈인데, 이 책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쨌든 글을 잘 써요. 이분은 강연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글도 잘 쓰기 때문에 어쨌든 두껍고 내용이 딱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잘 읽힌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좀 아쉬움 같은 게 있다면, 이 사람이 대안으로 내미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되게 나이브한 것들이 좀 많고, 기본적으로 제비뽑기를 하자든가 혹은 강자가 겸손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나이브한 얘기이고, 또 공동체주의적인 대안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착해지면 되죠. 다 선해지고 착해지고 공동체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무엇보다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게 만든 어떤 기반이 있어요, 이 사람. 그 기초가 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사실 운평등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까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자의적으로 배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운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 자체로는 옳은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설명을 할 경우에는 대안이 되게 나이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겸손하면 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운이 나쁜 사람은 그냥 그 겸손하길 바라는 거죠. 네, 팔자소관이라고 찬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틀린 얘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운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인 기득권이라든가 강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조금 안 되는 기득권을 더 키우고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편법과 반칙과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스 베버는 사회적 봉쇄라고 불렀어요. 사회적 봉쇄라는 게 뭐냐면, 진입장벽을 치는 거예요. 진입장벽을 쳐가지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밑에 있는 애들이 못 끼어 올라오도록 사다리를 걷어차고 진입장벽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문직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지위를 강화한다거나, 예전에 길드의 장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직업적인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를 일종의 비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opportunity hold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틸리가 만든 말인데, 이게 사회적 강자나 기득권의 소수 집단들이 기회를 계속 사재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자식들이나 혹은 자기들의 손자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회를 바꾸고 계속 기회를 사재기하는, 이걸 기회 비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방식, 사회적 봉쇄와 기회 비축이라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회적 강자들이 구조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철옹성처럼 강화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운과 달리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운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라는 식으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판을 좌파들이 잘하는데, 이 사람은 좌파라기보다 공동체주의자여서 그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마이클 샌델이 왜 한국에서 인기일까라는, 어떻게 보면 그 전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유경 선생님이 20자평에서 말해준 부분이 핵심을 나름 찌르고 있다. 능력주의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능력주의 최전선인 하버드 교수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필하는 게 있죠. 법대. 그게 아무래도 잘 팔리게 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 보게 되면 이제 또 능력주의 신봉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또 하버드 이제 이 사람 하버드 교수는 아니지만 하버드 출신 이제 미국 대학 교수인 그 조던 피터슨이잖아요. 조던 피터슨이 정확하게 엄청난 이제 그 한국의 유튜브나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티 페미니스트로 유명한데 사실 이 사람은 안티 페미니스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쪽엔 사실 그냥 자기가 능력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젠더 기회 평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 평등을 혐오하는 사람이니까 결과적 평등을 혐오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젠더에 대한 불평등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안티페미니스트처럼 보여지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주의 신봉자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강의한 거를 들어보면은 막 이제 막 그 사람들의 지능지수, IQ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이 서열을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호해야만 하는 그 직업군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기에게 잘 맞는 직업군을 선호해야만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뭐 기독교 소명의식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개인이 선량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리버럴리스트이기도 한 거죠. 개인주의적인 리버럴리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안을 듣는 거나 근데 마이클 샌들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주의적인 선량함에 대한 기대나 뭔가 저한테는 다 약간 그냥 기도합시다 이거는 기도합시다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대안적으로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도 좌파 마크시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조금 이제 사회적인 위상이나 이념적인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재작년이었나요? 조던 피터슨하고 슬라보의 지제하고 유튜브에서 그 주관한 그 대담을 했었는데 해피니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둘이 그냥 서로 평행선 단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할 말만 하고 끝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담론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부재한 상황을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그냥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도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 선호를 향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좋은 이야기 많이 뭐 지적이 좋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 별로 그 현실성 없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존 피터슨의 말을 따라갈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담론의 지형 같은 것들이 되게 좀 아쉽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주의, 리버럴리즘 뭐 기반한 리버럴리스트들과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서의 미국 안에서의 이 담론적 지형을 조금 이제 제3자적인 담론의 지형으로 좀 확장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근데 이제 서구 유럽 좌파가 너무 지리멸렬해져 버렸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이 담론에 참여하지를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종류의 좀 경쟁력 있는 담론이 나올 수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려가 크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가 이 사람이 아무튼 뭐 여기 중간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사실은 낮은 급여를 경제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백인으로서의 특권의식. 근데 백인으로서의 특권의식 나보다 더 어려운 여자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소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혜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백인 특권의식이 그것을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어떤 보충해주기 때문에 낮은 급여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정책이나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약자에 대한 혹은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정책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계속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와 이런 것들을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보다 더 뭔가 열등하고 더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혜적 위치조차도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다 백인 중산층 남성
들의 남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얘기들을 쭉 다 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어떤 불평등이 뭐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능력주의를 신봉하게 되었는지, 혹은 그들이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거기에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의 그 논의들이 사실은 다른 말 그대로 약자 소수자들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공동체주의적인 샌델의 관점에는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엘리트 능력주의자들이 자기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의존에 의해서 성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성공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강조시켜주는 방식인 건데,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의주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능력주의자가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성공은 빚을 지고 있지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것 정도로는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어떤 이 성공의 이거를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공유해야 해, 혹은 뭐 약간의 이제 기부를 통해서 저 빌 게이츠처럼 막대한 양의 기부를 해주면 사람들은 또 그래 저 사람은 저런 정도의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말을 해주게 되는 그런 어떤 순환 구조를 사실상 좀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런 공동체주의의 최대의 약점은 이 약자 소수자가 추상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실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하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정말 실감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로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환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추상화되어 있는, 그래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 중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나이브한 어떤 공동체주의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뭐 그런 나이브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한 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작 사회 구조를 뜯어고치고, 예컨대 제가 어떤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최저임금 연동 최고임금제 같은 것들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명확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격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이런 기득권 중심, 승자 독식 중심의 제도를 바꾸는 형태, 그런 제도적인 해법을 제시하면 한국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마이클 샌델 같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고 겸손해지고 착한 사람도 서로 다 테이블에 불러서 같이 얘기하고 하자, 그 정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죠. 입으로 뭘 못합니까? 정작 자기 걸 내놓는 게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마이클 샌델이 인기 있는 이유는 하버드 법대 교수라는 어떤 이런 타이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공동체주의가 그냥 입으로 하기 쉬운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회를 바꾸기에는 너무나 나이브한,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더 잘 먹히는 것일 수 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한 형태의 해법 같은 것들이 이미 필요한 지 오래됐거든요. 사실 지금 불평등의 어떤 상황을 보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지금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불평등을 바꿀 수 있는 대안들을 얘기하기 싫으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운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기 좋죠.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얘기하면 잘난 척하기 좋죠. 자기는 이미 많은 걸 가졌으니까 그래 우리가 또 겸손할 필요는 있지라고, 이런 얘기, 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나서 페이스북 같은데 글 올린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 잘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짓들 보면은 정말 약자들을 짓밟는 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정말 그냥 글로 말로 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대안이라고 보기엔 좀 아직까지는 많이 모자란 얘기다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이게 엘리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의지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이게 정작 능력주의의 어떤 폐해를 몸소 겪고 있는 그러한 정말 그러한 낮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다른 어떤 약자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아까 이제 추상화되고 되게 이제 아무튼 모호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대에서나 그런 소수자, 약자 혹은 뭐 아무튼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 낮은 학력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리되어야만 하는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목소리를 발견하거나 그 목소리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적절하게 잘 대리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아까 헤이트 스피치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만들어진 어떤 담론의 체계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그냥 자기 수준에서 계속 동호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분명히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런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서 대리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자각, 쉽게 동원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손쉽게 부하내동하고 우르르 몰려가고 아무튼 저는 두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분배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분법에 너무 강하게 갇혀 있다. 일종의 약간 저는 이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습 신분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죠. 사실은 뭐 이를테면 최순실 씨 그 딸 얘기라든가 조국 씨 딸 얘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습 신분제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꾸는 대안이 항상 능력주의적인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습 신분제 반대하면은 능력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되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비판하면 그럼 세습 신분제로 가잔 말이냐 라는 반론을 항상 하거든요. 강연에서도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아요. 능력주의 문제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세습 신분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도돌이표로 그냥 다시 능력주의로 가자는 이상적 능력주의를 어떻게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분배를 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배를 해왔어요. 예컨대 우리는 장애인 같은 사람들, 이를테면은 비장애인과 다른 생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필요의 원리에 따라서, 니즈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분배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뭐 형평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능력주의라는 것도 형평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원리에 따라서 분배를 해왔어요. 비슷한 수준에 있는, 비슷한 능력 수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또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또 이퀄리티 원리에 따라서 분배할 수도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존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의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여러 분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이분법, 세습신분제냐 아니면 능력주의 요거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좀 벗어나서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분배 원칙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사실 마이클 샌델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소리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자유주의하고 복지국가 자유주의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자유시장 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프랭크 나이트 같은 입장, 하이에크 같은 입장, 돈을 잘 버는 거, 능력과 도덕적 윤리는 무관하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거에 대해서 배합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고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신승리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복지국가 자유주의죠. 그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재능의 차등조차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존 rawls의 주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재능의 불평등을 어떤 도덕적 근거로 측정을 해서 재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양반이 이제 둘 다 능력주의를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비판을 가하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대안을 읽어보면 이 양반이 제시한 그 기여적 정의가 제가 볼 때 가장 구체적인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소아과 의사나 선생이 훨씬 더 사회 기여를 많이 함으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보상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같은데, 근데 그게 존 롤스의 논의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측정할 수 없는 걸 측정하겠다고 드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마이클 샌델이 이 지점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실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어떤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측정해서 분배해야 하는, 아까 박근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마티아 센 같은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는 최근에 정의론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양반은 다원적 정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정의 원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아이와 피리의 이 사례, 유명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자아이가 3명이 있는데 피리 하나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피리를 만들었어. 내가 이 피리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자기는 평생 동안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거 꼭 하나 가지고 싶은데 이거 가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요. 또 나머지 한 아이는 내가 이 3명 중에서 유일하게 피리를 불 줄 아는 아이다. 엄청 잘 부는 아이다. 그럼 이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누구한테 우리는 피리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여적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도 우리 나름의 다원적 정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의 분배 원칙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방식의 정의들을 어쨌든 머리가 아프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사회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지금까지처럼 뭐 세습신분제 아니면 능력주의 아니면 세습신분제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 복잡한 세상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원적 정의의 어떤 원칙들을 실제로 생활에서 혹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까 제가 2가지 얘기한다고 해서 1가지를 빼먹고 만약에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불공정이거든요.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저는 불평등에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도 불평등에 분노하지 않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불평등을 오히려 선호해요.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서베이 같은 걸 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불평등 할수록 좋아해요. 심지어 불평등을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회가 한국이랑 싱가포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랑 싱가포르가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경제 불평등도 심하고 민주주의 수준도 낮아요. 한국 같은 경우 뭐 형식적 민주주의는 달성했지만 싱가포르와 달리 그래도 여전히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문턱에 다 걸려서 지금 15년째 계속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아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혹은 지금 사회적인 어떤 능력주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사회 경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경제 민주화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지금 지체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능력주의는 제가 비유를 하면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게 사람들 막 동기부여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제는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계속 능력주의만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더 커져버린 상황.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되었다. 반대로 저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뭐 통치에 대한 개념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이제 분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우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하되 강력한 통치자들에서 분배라는 개념은 빠질 때야만 그 사람은 좋은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개념에서 이제 통치자들은 기본적으로 분배라고 하는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자체, 그러니까 통치자가 분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지금 국민들 정서가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이게 지금 강력하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주의 선호가 그러니까 근데 능력주의에서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에서 크라시 통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자꾸 환기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능력만이 강조되는 거 이게 지금 1차적인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요즘에 이야기되는 게 이제 또 작은 정부에 대한 희망 그리고 시장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다시 염원 부동산 놔둬라 그냥 제발 좀 부동산 놔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시장이 결정할 거다 정부는 좀 닥치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시 도돌이표처럼 도는 거고 또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아까 조던 피터슨식의 유전자 결정주의 같은 건데 모든 건 유전자가 결정한다 어차피 노력하는 것도 유전자가 결정해 노력하는 놈도 유전자에 각인돼 노력 있어.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결정하니까 개인이 나대지 마. 제발 알아서 굴러가게 놔둬. 그러니까 이거에는 어차피 유전자가 결정하는데 왜 지는 떠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도태될 사람은 도태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책도 팔지 마. 다 유전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종류의 다른 한편에 또 패배주의가 기묘하게 결합해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반대적인 어떤 긍정적 능력주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뭔가의 긍정성으로 보이잖아요. Just do it! 할 수 있어. 이게 모티베이션을 계속 준다고 그래, 이런 거에 어떤 나이브한 긍정성을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많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것만 보면은 뭐 이런 뭐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됐어요.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 보기 좋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미시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는 좀 난감한 부분이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능력주의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능력과 무관한 차별을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보니까 일단 여성들이 남성이랑 능력이 비슷하거나 훨씬 더 뛰어난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받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페미니즘보다 오히려 더 능력주의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야망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자를 더 능가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능력주의 불평등이라는 책에도 이제 어떤 필자분께서 그 얘기 야망보지론에 대해서도 쓰셨죠. 잘 분석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주의라는 것이 모든 사회에 진짜 공기처럼 다 스며들어 있고 이게 사실은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역사적인 연원을 갖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대안을 명확하게 어떤 뭐 대의와 명분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때마다 좀 더 좀 뭐라 그럴까 융통성 있게 그런 상황 어떠한 원칙 법과 원칙이 있고 그 법과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법과 원칙은 있지만 그때마다 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친 경직된 어떠한 그런 정책 대안 이런 것에 이제 좀 굴러가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각각 개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너무나 마이클 샌델식인가요? 말하다 보니 갑자기 좋은 얘기로. 네, 뭐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단계적 발전론에 대한 사람들이 요즘에 선호가 없는 것, 너무 인내심이 없고 단계적 발전에 대한 선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뭐 정치적으로도 대통령 한번 바뀌면은 무슨 대한민국의 구원, 구제 막 이런 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백마를 탄 초인을 기다리고 정도령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초인론에 대한 기대처럼 세상이 갑자기 뒤집어진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능력주의를 이제 멈춰 이야기했지만 차츰 멈춰가야 되는 차츰 멈춰로 약간 약해진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유시장 자유주의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노력하는 것이 곧 선이고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 착한 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쪽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기회의 균등이잖아요. 그 재능의 차등에 대한 균등은 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존 론스 시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우리는 지금 평등에 대하여 겨우 분배에 대하여 겨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 같아요. 근데 기회균등에 대해서 논의만 해도 진보 좌판이 이런 소리 빨갱이 이런 소리 듣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어떤 능력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우리의 주소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 가름하고요. 마지막 이 책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